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윤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정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또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돼 선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정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을 하고 또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고양시 일산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거나 주제를 벗어난 발언 등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리며 좌석 순서에 따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현아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용우입니다. 네, 그럼 후보자의 시작 발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연아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주민 여러분. 병은 의사가 고칩니다. 일산 서구에는 바로 김연아가 일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일산, 과거의 명성이 다 어디 갔습니까? 천하제일 일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20년 전 일산의 신도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일산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집값이 올라서 걱정인데 우리는 매년 떨어지는 집값을 걱정해야 합니다. 좋아진다고 하던 교통 공약들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으며 매일매일 검토만 하고 있다는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군을 찾아서 모여들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업을 위해서 서울로 떠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0년 동안 여기서 정치하던 많은 정치인들, 그들의 거짓 공약, 여러분 앞에 사과 한번 했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주셔야 합니다. 저 김연아 부끄러움을 압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거 막지 못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분노, 국민의 마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뜻에 거슬리는 정치의 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저는 주민들을 보고 주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파란 거짓말 이제 주민들한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주민들께 저 김연아 종료가 약속드립니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용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소득층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전반의 위기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단의 위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안정과 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 정책을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현장에 맞게 성실껏 이끌어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발목을 잡고 비난만 하는 정치 아니라 일하는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경제 현장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성공시킨 혁신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업을 가장 잘하는 이용우가 일산에 4차 산업의 혁신 기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업과 일자리, 창업이 넘쳐나는 일산,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 경제 중심도시로서의 일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용우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서울 등 외부 연결 교통망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산의 집값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고양시의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용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도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유로가 막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자유로를 하나 더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의 대심도 건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의 대심도 건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의 병목 구간들, 자유로 행주, 북로, 가양, 분기점에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구조 개선을 우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의 가변 차로제와 같은 걸 통해서 도로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하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하철 3호선의 경우 많은 역을 거치게 됨에 따라서 많이 막히고 늦어집니다. 저는 지하철 3호선의 급행 노선을 투입을 하고 경의선과 3호선을 연결해서 급행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화역에서 운중으로 통하는 3호선 연장과 그리고 가자로 가는 3호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GTX-A 현재 착공되고 있는 것들을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연아 후보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양시의 교통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보다 집 짓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것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양시에 집만 짓는 것 멈추는 게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릉 3기 신도시 반드시 철회시키고 그리고 지금의 일산에 산적해 있는 교통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로에서 가양대교만 가면 너무나 많이 막힙니다. 가양부터 영동까지 지하 4차로로 지하 도로를 뚫는 입체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BRT를 설치해서 이제 강변북로도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조기 완공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정말 목표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지금 일산역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탄현까지 연장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현에서 강남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새로운 묘수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발표되는 공약인데요. 경의중앙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각각 용산과 서빙고에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탄현에서 한 번에 강남 갈 수 있는 길 마련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법제화가 된 이후에 점차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득 감소나 생산성 저하, 또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입장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을 드립니다. 김현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제 우리가 언젠가는 수용해야 될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또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선의로 포장되어서 잘못 적용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주 52시간 일단 우리는 그 적용 방식이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속도 조절이라든가 적용 대상에 있어서 꼼꼼하고 면밀한 그런 정책적인 기술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무능하다고 비판받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 시간은 줄었지만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단기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고 결국은 공공기관의 정규 일자리 빼놓고는 모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주 52시간 근로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고부가가치의 연구 인력들은 사실상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수정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정하는 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용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거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만 제가 카뱅의 경험으로 볼 때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 제도에 맞춰서 회사에게 그걸 하게 하는 것보다도 노사 합의에 따라서 아주 창의적으로 두 가지를 결합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할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 노사 합의에서 가능하죠. 그러나 중소상인 그리고 자영업, 영세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작용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제도를 한 번에 획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정을 봐서 몇 가지 명확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됐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현장의 보완이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더욱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 비용 지원 또 차량 이부제 실시 등의 정책이 시행돼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이라는 연구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용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봄만 되면
심각해져서 아이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줄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활동이 줄었기 때문이죠. 결국 미세먼지는 우리가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방법은 에너지 배출량, 산업활동에서 나온 에너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 내연기관 중심 이런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한중일 연구에 따르면 공동 연구입니다. 약 30% 이상,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중국의 영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 요인도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적 요인은 바로 에너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들, 내연기관 소모량을 줄이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업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에너지 보완 정책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그린 뉴딜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김연아 후보께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는 많은 부분들이 녹지가 없어지고 그곳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많은 자연과 나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대책, 저는 무분별한 아파트 난개발을 막는 것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는 것, 이것도 미세먼지에 아주 저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 안에 공기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또 대중교통의 연료체제를 수소 등의 친환경 연료체제로 바꾸는 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질, 지금 공기청정기 한 대 정도만 있고 아이들의 학교 수에 따른 그런 추가 배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우리 정부, 저는 외교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세먼지에 대한 절감 정책,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시민도 노력해야 되지만 좋은 정책, 올바른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지역은 이제 이 30년 도래,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에 대한 해법과 또 이 규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김연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준공 후 2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재생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기 신도시 중에서 유독 일산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보다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사업 수익성이 있는데 건축 층수 제한이라든가 용적률의 규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수준이 너무 낮아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 주택을 놔두고 주변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값 폭탄이 주변에 투하돼서는 재개발 재건축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릉 신도시를 막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 가지 수요자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률의 규제 완화는 물론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도시주택 기금을 통한 장기 저리의 융자, 또 세입자들에게 그곳에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주택이라든가 입주권을 부여하는 상생의 재개발 재건축 대책을 이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법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지역에 여전히 미비한 교통 문제, 기업 유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이 법에 담았습니다. 저 김연아를 믿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에 여러분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맡겨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이용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신도시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일,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십니다. 그 비용은 분담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고요. 그걸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신도시 문제는 기무부가 지적했듯이 일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당 등 일기 신도시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일시에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 문제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부작용이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지방정부가 뭘 부담할 것이며 주민이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합의가 법에 담겨져야겠죠. 김 후보께서 제시한 그 법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기획재정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의 일산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 계획, 또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한 기업 유치 방안과 또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이용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 현장에서 기업을 만들고 경쟁하고 혁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혁신 경제 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가장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됐을 때 집권당에서 규제혁신특별위원장을 저 같은 신인에게 맡겼던 건 기업의 혁신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끌어올 수 있을지 그 문제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어서 큰 문제는 2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수도권 규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경지역 규제 2가지가 아울러 있습니다. 이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규제를 정비를 하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는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규제 자유특구의 지정을 일산에 가장 먼저 함으로써 일산에서 규제 자유특구를 함으로써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고 어떻게 기업을 끌어와서 경제도시를 만드는지 모델 케이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게 저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연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업은 유치하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도시 전문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바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보니까 기업을 유치할 때마다 기업과 지자체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거는 저는 지자체에 많은 의지 부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를 도래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킨텍스의 투자 의향서를 보인 기업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 지역의 기업이고 또 그중에 절반 이상이 고양시 내 기업입니다. 한쪽을 뺏어오면 한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업을 창출해야 됩니다. 저 김연아는 일산 서구의 많은 개발 유휴지에 메디시티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곳을 뺏어오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규제 개혁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의 큰 틀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양시의 의지 박약의 문제 반드시 질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 순서,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먼저 김연아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을 천하제일 일산, 옛날의 명성을 되찾는 일산으로 찾기 위한 모든 공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단추가 바로 창릉 3기 신도시를 처리하는 겁니다. 집값 폭탄을 주택 공급 폭탄을 막아야지만 일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한방에 강남 가는 경의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공약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의중앙선은 이미 용산역과 서빙고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은 지금 신사역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빙고역과 신사역만 연결하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강남의 한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탄현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공약입니다. 교육에 굉장히 열의가 많고 또 여기가 굉장히 학군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명소였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단 일산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근처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초중고 개설을 조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 수준의 입시, 그다음에 학습 상담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 정말 교육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받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굉장히 우수한 입시 컨설팅 교사 선생님, 장학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강남 수준의 입시, 학습 상담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진로 상담이 열려 있게끔 1:1 맞춤 상담 서비스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일산의 큰 장점이죠. 주변에 EBS가 있습니다. EBS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체험학습 활동을 제공한다면 저는 지역에 미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와 연결된 많은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고등학교 때문에 자꾸만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명문고등학교 육성하는 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꾸만 특목고를 없애고 하향 평준화하는 정책,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온몸으로 막았고 거기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명문고등학교 나와야 합니다. 명문고등학교로 육성될 수 있는 학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특구를 여기에 유치해서 일산 서구에 교육부의 많은 시설,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실공히 교육도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내는데 교육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용우 후보께서 김연아 후보에게 1분간 개별 질문을 해주십시오. 교육특구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교육특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교육법, 제가 알고 있기는 혁신교육지구라든지 이런 개념은 있지만 교육특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질문 시간 남아있는데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가지로 할까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연아 후보께서 이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교육 관련된 법으로는 혁신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혁신교육, 아무도 원치 않는 혁신교육입니다. 하향 평준화되고 아이들이 사교육비에 더욱더 매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제 법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기존 법에서도 조금 더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혁신교육특구제도 이런 것 아닙니다. 이런 것 갖고는 우리 아이들 더욱더 엘리트 교육할 수 있는 것, 공부 잘하는 아이들 더 나은 교육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용우 후보께서 또 보충 질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EBS가
이 지역에서 그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EBS는 한 지역을 위한 방송국이 아니고요. 전체 그 우리나라 전체 교육 방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어느 정도 그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EBS를 가지고 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일산 서구 주민, 서구의 아이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에 대해서 김연아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상대 후보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대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공약으로서 EBS의 모든 역량을 일산 서구에 쏟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사회적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EBS가 일산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게 무엇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 특혜나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용우 후보님께서 도대체 일산 서구의 국회의원 출마자이신지 중앙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논하시는 건지를 좀 헷갈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EBS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관계자와 면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지역 균형이니 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시 정치인들은 누구 편입니까? 주민 편입니까? 민주당과 여당, 청와대 편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서구 주민들 편에 있어서 이 서비스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용우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네, 저희 공약은 4가지로 중점 공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산을 규제 자유특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도시를 만들고 배드타운의 이름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 유치에 관련된 것의 핵심은 규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특히 일산에 있어서는 2가지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적경지역 규제죠. 저는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새롭게 그 규제 계획을 세울 것이며 또한 규제 자유특구로서 제가 민주당의 규제 혁신 특별위원장으로서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함에 따라서 이 지역에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들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킨텍스의 복합 개발입니다. 킨텍스는 1, 2 전시장이 있고 3 전시장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1 전시장, 2 전시장, 3 전시장을 지하로 연결하고 복합 환승 터미널을 만들므로 해서 그 지역을 컨퍼런스와 교통과 모든 것을 요지로 만들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하철 3호선의 연장입니다. 지하철 3호선의 대화역과 대곡역 간의 경의중앙선과 대곡역을 연결해서 3호선 이용자들이 편하게 서울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다시 3호선의 연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3호선의 덕이역 운정 지역으로 연장과 가자역 신설을 통해서 교통 편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이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급행 지하철을 추가 투입함으로 해서 교통 시간을 단축하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에 바이오 집적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암 빅데이터 연구소, 공공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기업들과 연구단지 플랫폼을 유치함으로 해서 이 지역이 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 메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방송 영상 밸류와 연관된 것으로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방송 포스트 프로덕션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방송과 관련된 한 테크노 메카로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 후보자 공약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김연아 후보께서 개별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이 후보자님은 대곡역과 가자역의 3호선을 분기시켜서 가자 용산, 가자 서울역으로 운행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현재도 가자 서울역 구간은 KTX, 경의선, 화물열차 등이 운행되고 있고 또 수원발 KTX, 인천발 KTX 등이 추가 운행 예정이기 때문에 고속 일반 열차의 증편 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토부가 KTX를 지하화를 통해서 별도로 운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자 서울역 구간은 3호선 추가 투입의 여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교류이고 전철은 직류이기 때문에 전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차량 교체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진짜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약하신 겁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이용호 후보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류와 교류를 바꾸는 열차의 변경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자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자역 그 자체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자역을 통해서 향후 수도권 북부 지역, 그러니까 교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교통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운전까지 지하철 3호선 연장으로는 감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지하철 5호선 강일역처럼 두 가지의 선으로서 역이 신설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자역은 그걸 통해서 파주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급행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선로의 노반 강화든지 보안 요소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과 향후 교통 수요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후보께서 다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답변은 여전히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좀 결여되어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언젠가부터 그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요. 이용 후보님께서 1,000개의 혁신기업, 2,000개의 스타트업,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허황되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에 업무 브리핑에서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서 3년간 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1,000개의 혁신기업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혹시 1,000개가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산 서구입니까? 네, 그럼 이용호 후보께서 이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산 서구의 문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카카오뱅크의 주주사 카카오가 계열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네이버도 그렇습니다. 어떤 중추가 되는 코어 기업이 어느 지역에 오게 되면 그와 유사한 전방, 후방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라든지 방송기업이라든지 방송 관련 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조그만 하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혁신 스타트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업들은 이미 일산의 7개 대형 종합병원에서 성공적인 임상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일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걸 막아서 일산에 집적화시키고 일산의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두 분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마다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28분입니다. 한 후보자당 7분씩 발언권이 주어지며 두 후보자는 총 2회에 걸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가급적 1분 이내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1분 이상은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용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이 편성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수시로 변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세를 투입해서 표를 사는 행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그동안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혈세를 투입했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김종인 선대본부장께서 100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황교안 대표께서는 또다시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지역 선대본부장이고 우리 김연아 후보가 가까우신 분 유승민 최고의 경우에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김연아 후보의 생각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힘없는 야당의 의견을 물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이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면 야당의 뜻에 따라 주실 것입니까? 야당과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당의 지도부가 하루 이틀 달리 발언을 달리 하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거, 지자체장들이 30만 원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지금도 누구는 주겠다, 누구는 안 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야당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줘야 되겠냐라는 거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초기일 때 좀 다르고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금방 이 위기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는 많은 복지 공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또한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일단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최소의 지원금을 주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의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면서 시종일관 아주 고집 부리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초기 때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하지 않아서 고집 부리더니 지금 보십시오. 외국 갔다 온 사람들 다 자가격리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집권 여당의 일관성 있는 또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유연한 정책을 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발언 그런 것들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야당 핑계 대지 마시고요. 기획재정부 먼저 설득하시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의 금액과 상관하지 말고 야당이 제안한 기존 513조 안에서의 불필요한 예산을 재편해서 조성하자고 하는 100조 원 먼저 긴급적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512조 중에서 100조를 절감해서 투입을 하자. 자, 예산이란 게 뭘까요? 이미 편성돼서 예를 들어서 아이의 급식비라든지 다른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돈입니다.
그걸 절감을 해서 긴급재난 투입금을 줬다고 해서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놀라운 게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가장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틀렸다 하는 것들이 신규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 그 내의 구성비가 바뀐 것. 예를 들어서 집에 돈 100원이 있는데 80원은 어디 쓰기로 돼 있죠. 20원 어떻게 쓰고 있는 걸 다시 그 80원을 전략해서 30원을 50원을 전략하자. 그래서 50을 다른 데 투입을 하자.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경제 정체와 그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건 경제학을 안다면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제기하시는 것이 과연 김 후보께서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경제학을 교과서로만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을 피는 사람 입장에서 또 기업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경제 정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일산 서구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보도블록을 다 뒤집어서 새로 깔고 있더라고요. 어떤 지나가는 주민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게 저렇게 급하냐고요. 예산 중에는 불용되는 예산도 많고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쓰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후보자님의 발언을 듣고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용 후보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외에 의존적입니까? 수출에 의존적입니까? 지금 미국 경제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 지금 바짝 허리끈을 졸아 매야 됩니다. 지금 불필요한 예산 쓸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도블록 예산에 잡혀 있으니 그거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데 돈 쓰면 됩니다. 제가 국회에서 뭘 했냐고요? 국토교통위와 교육위에서 예산 심사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쓸데없는 예산 걷어내느냐고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어도 여당이 예산 날치기 통과하느냐고 저희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김연아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마찬가지로 7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질문 1분 넘기지 마시고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 1분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용호 후보님이 이제 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셔야지 주민들이 그걸 알고 투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울러 답변이 곤란하시다라고 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일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산에 있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질문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제가 지적했듯이 창릉 신도시가 건설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안정화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서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 10년 동안 찬성이든 반대든 일산이 해야 될 일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 중심 도시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신도시가 완성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혹시 신도시가 지구 지정부터 사업이 추진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창릉에다 신도시를 짓게 되면 수도권 정비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거 판교의 2배에 달하는 자족용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 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창릉에 기업 유치가 가능합니까? 그 기업 유치를 하면 일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창릉의 기업 유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자체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산의 테크노밸리 부지라든지 방송영상밸리 이런 부분 추진을 먼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느냐 문제에 복합되는 것이지 창릉의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걸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개발되었을 때 과연 분당의 집값이 떨어졌나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교는 분당보다 서울이 더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토지에 그 테크노밸리가 되었을 때 분당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를 살린 것, 기업이 들어온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바로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와 킨텍스 주변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왜 창릉에 기업이 들어올 거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출마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전에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우 후보는 일산 서구에 출마하신 겁니다. 일산 서구에서 창릉 신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릉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창릉 신도시가 일산 서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후보자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일산 주민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반발했던 그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저는 결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금 일산에서 최근 5년 동안 고양시 전체를 통틀어서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합니다. 여태까지 안 됐던 기업 유치가 창릉 신도시 하나 갖고 유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허황된 망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저는 지구지정 이제 시작은 됐지만 토지 수용부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 또다시 돈을 풀어서 부동산에 유동자금을 자급하는 아주 부동산 정책으로 봤을 때는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라도 창릉 신도시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일산 서구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건 창릉에 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용우 후보가 일산 서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창릉에 집 짓지 말고 기업만 유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기업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땅만 내놓으면 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왜 고양시가 여태까지 기업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카카오에는 호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 속에서 이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용우 후보가 정말 건의를 하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체를 바꾸라고 건의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용우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편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경제정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입,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직 계셨던 김현미 국회의원의 아바타 같은 역할만 하고 계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는 일산 서민의 주민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창릉 신도시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주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럼 기업 유치화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이 가게 되면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좀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1000개의 혁신기업, 2000개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1000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용우 후보께서 1000개의 혁신기업을 고양시에 만든다고 하시는 거 혹시 1인 기업입니까? 아니면 왜 이용우 후보가 고양시의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까? 저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으로 1000개를 하겠다는 걸 고양시의 일산 서구의 국회의원이 1000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럼 가능한 겁니까? 임기 내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먼 희망 고문입니까? 네, 답변입니다. 시간은 얼마? 20초 있습니다. 20초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너무나 짧은 것 같고요.
다음 질문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 토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이번에 가지실 분은 이용우 후보이시고요. 마찬가지로 토론 시간 7분입니다. 제가 김연아 후보님께 이제 선거 공보문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이오 메디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말씀하시기에 저희 공약과 김연아 공약 후보님의 공약이 유사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바이오 메디시티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바이오 네, 맞습니다. 메디시티요. 네. 일산 서구에는 많은 유휴지가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는 많은 병원과 또 의사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또 일산 서구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학병원, 또 의과대학, 생명과학연구소, 또 요즘은 의료와 관련된 빅데이터 산업이라든가 또 의료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그런 새로운 혁신 경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가져오는 순간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의료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이곳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융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안에서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에 들어가면 이 메디시티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라든가 또 기존의 여러 가지 이용 후보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던 규제 프리존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법입니다. 그때 발목 잡았던 민주당에 의해서 한치도 진전하지 못한 그 법인데요. 이번에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을 같이 담아서 저는 이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규제들을 조금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변경해서 새로운 좀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합니다. 결국 나아가서는 많은 의학 전문 인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료 관광들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부분은 유사한 부분도 있죠.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 김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의료 관광을 이야기하시는데 의료 관광과 바이오 클러스터, 메디시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바이오 요번에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보셨죠. 이것이 공공의료 체계가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진단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숨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이 과연 종합대형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의료관광은 바로 의료민영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서로 충돌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메디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연구와 임상 그리고 개발, 산업화 가 같이 가는 것과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전혀 맥락이 다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모순되는 그것을 끌어모아서 하나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이용우 후보님의 공보물을 보면서 저와 많이 닮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떤 공식 석상에서는 제 걸 갖다 베끼셨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차이점이 있네요. 의료 관광과 또 메디시티가 이상한 상충이라고 보시는 게 아마 이 후보님의 메디시티와 제 메디시티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된 공적 기능 우리나라 잘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많은
의료 인력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의료 산업이 본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이 혁신이 되어야죠. 혁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 규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의학 관련된 바이오 생명공학 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료 관련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후보가 얘기하시는 스타트업과 제 스타트업이 이렇게 동상이몽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혁신 메디시티가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인 부가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의료관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 내용을 잘못 이해하셔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언제 다른 시간이 있으면 메디시티와 관련돼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오해가 있다면 논의를 해서 더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봤듯이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코로나19의 과정 속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현재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특히 저는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어서 몇 가지 기업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굴지에, 전 세계적 굴지에 예를 들어 코그네이트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진증권과 현재 상장을 위해서 자문 계약을 맺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국내 아시아 헤드쿼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바로 일산의 테크노밸리 지역이고 그 지역에 집적 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일산의 암센터가 이미 포화가 돼 있어서 새롭게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연구소 제2암센터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테크노밸리에 집적함으로써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일자리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 시간 이제 끝이 났고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연아 후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7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탄현 지역에 6천여 명의 주민들께서 서명부를 갖고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그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용우 후보님께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프랭카드를 거시면서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용우 후보님께서는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가짜 뉴스의 생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그 탄현지구에 있어서 묘지공원 이야기는 한 번도 확정이 된 바가 없는 뉴스고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면 가짜 뉴스입니까? 확정이 안 됐다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됐다는 게 그럼 안 한다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요? 지금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데 그럼 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주민들이 찾아가셨는데 서명부를 받아주지도 않으시고 만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우 후보는 주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의 편입니까? 누구 편이십니까? 제가 굳이 그걸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주민의 의견과 그 주민도 전체 그 단연지구의 주민과 일부 주민을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 말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고려해서 그것들을 조율하는 것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야지 한쪽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이라는 게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6천여 명이 소수이고 일부입니까?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주장하는 바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그 부분들을 설명하시기가 또 그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당의 입장 또는 청와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합리적인 솔루션, 합리적인 조정안을 창출해내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다른 이해 집단과 여러 층의 걸 통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설명을 드리고 오해는 오해대로 해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님에게 비겁하다고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했죠, 유해안치.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 후보자님의 말씀을 100% 제가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탄현공원에 유해안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탄현공원에 있어서는 금정굴의 유해들이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그 유해들에 대한 제가 알고 있기는 추모 기념탑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유해가 지금 세종시에 가 있고요. 다시 주민들이 그 유해를 가져오는 것을 갖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시 유해 안치가 문제가 제기되거나 얘기가 거론이 되면 이 후보자님의 입장은 뭐냐는 겁니까? 유해 안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유해 안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김연아 후보께서 유해 안치를 묘지공원으로 체환을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묘지공원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유해 안치라고 제가 말을 바꿔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해 안치. 그럼 묘지공원은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얘기해 보세요. 묘지공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묘지공원이 틀렸다면 유해 안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유해 안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 시설을 추모할 때 어떻게 추모 시설을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이야기지 지금 유해가 맥구가 안치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찬성 반대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6천여 명의 주민 얘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주민의 의견을 들은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 후보님께 토론을 하면서 좀 느끼는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블로그에 유튜브에 보시니까 문제를 되게 잘 푸는 본인의 장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두리뭉실한 이도저도 아닌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고 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교과서를 읽으시는 것 같은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이게 이제 사업이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정치 경험에 있어서는 제가 이 후보님보다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틀리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조율하는 것이지 나는 입장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극렬한 입장에 대해서 중재만 하겠다.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국구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지역들을 대변해 달라고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고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람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땐 자기 사람이면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국 장관 하나 위해서 포토라인 없애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6천 명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후보자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주시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좀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속이 답답합니다. 후보자님의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이어갈 수는 없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2분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또 일산 주민 여러분,
특히 일산은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희생만 강요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뽑아주신 정치인이 장관이 됐지만 그 장관은 주민 편이 아니었고 현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정치꾼들에 속아서 사람만 바꿔서 왔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걸 그대로 수용하시면 저는 이제 일산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행사하시는 투표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꿔주셔야 합니다.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지 주민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일산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퇴보한 10년을 다시 되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하제일 일산, 그레이트 일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나쁜 정치 싫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쁜 정치 없애는 백신 바로 김연아입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고 일산 서구의 나쁜 정치는 준비된 백신인 김연아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어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나쁜 정치를 반드시 몰아내고 이기겠습니다. 일산 서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메디시티 추진 저 전문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정책 만들고 규제 풀고 사업자들에 대한 민간 투자 육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가는 정치, 함께하는 개발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리수만 두는 이 문재인 정권에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자산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럼 이용우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 일산에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좋은 원석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영상밸리,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여러 가지 원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용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이 원석을 엮어서 명품 보석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저 이용우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후보께서 지속적으로 창릉 신도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갑을병정 후보 중에 혼자서 반대를 하시고 갑을병 후보께서는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재검토다 이렇게 하십니다. 같은 당에서 한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통일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뒷일은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고요. 저는 그런 거에는 관심보다도 일산의 미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옛날에 뭐가 어땠다고 과거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일산 주민들의 그런 아픔들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바로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이용우입니다. 경제와 혁신, 기업 현장에서 가장 잘해온 사람입니다. 일산을 중심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 오늘 11년 사전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로서 일산의 미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정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